포스코홀딩스는 좀 더 어려워요. 어렵죠. 섞여 있잖아요. 네, 섞여 있어요. 포스코홀딩스 그러면 수산화 리튬 가치만 한번 저희가 구해볼게요. 네. 네. 왜냐면 포스코홀딩스는 다른 자회사의 가치도 계산해야 되니까 네. 좀 복잡하니까 우리 수산화 리튬만 구해볼게요. 자, 얘네가 30만 톤인데 42만 톤까지 늘린다고 했단 말이죠. 네. 2030년 기준으로 42만 톤. 수산화 리튬은 톤당 5만 불. 지금 현재는 제가 그것도 오늘 데이터 가져왔는데 한국광물자원 서비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요 한국광물자원 서비스에서 확인하는 건 탄산리튬이고요. 요게 지금 305.5 찍고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최근에 20% 빠져가지고 248.5 뭐 이 정도 수준 되고요. 리튬 가격, 수산화 리튬 가격은 제가 47,000불까지 봤는데 지금 37,050불까지 빠졌어요. 근데 그럼 계산이 복잡하니까 그냥 단순하게 그냥 4만 불로 볼게요. 네. 원래 5만 불 보는 게 맞아요. 근데 4만 불 볼게요. 톤당 4만 불이면 168만 그렇죠. 네. 환율 곱해야죠. 그죠? 환율 보수적으로 1,250원 잡을게요. 그러면 자, 매출 나오죠. 딱 떨어지죠. 매출. 이거 직접 계산 꼭 해보세요. 여러분. 자, 42만 톤 곱하기 42만 톤당 지금 현재 4만 불까지 4만 불 밑으로 빠졌으니까 4만 불이라고 보고 곱하기 1250원. 네, 그렇죠. 1250원. 환율도 더 올릴 수 있겠죠, 당연히. 그러면 얼마 나오냐?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21조 매출이에요. 네. 근데 수산화 리튬 마진이 얼마라고요? 50%? 50%. 그렇죠. 더 잡아도 돼요. 원래 EBI 에비타 마진 지금 아르헨티나 명 같은 게 65% 나온다는데 보수적으로 잡자고 50% 잡을게요. 50%는 잡아도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왜냐, 앨범원이나 SQM 마진이 55%거든요. 50% 잡아볼게요. 그럼 얼마죠? 21조인데 50%면 영업이익이 10조? 10.5조. 그쵸, 10.5천억이죠. 그럼 자, 이제 여기다가 배수 곱해야겠죠. 영업이익 배수. 그냥 20배 줄게요. 네. 자, 200조 뭘로 나눈다고요? 상장 주식수로. 상장 주식수. 네. 얼마나 이거 리튬 가격을 얼마나 후려치냐에 따라 포스코홀딩스의 이 소위 말하는 밸류가 박살이 나는지 직접 여러분들이 계산하실 수 있어요. 자, 200조잖아요. 42만 톤 기준으로 하면 236만 원 나와요. 4배네요, 4배. 그렇죠. 4배 나오죠. 네. 그러면 지금 이게 지금 57만 원인데 4배 나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에코프로 980% 갈 때 포스코홀딩스 110% 오른 거는 오른 것도 아니다. 그러네요. 42만 톤이면 이게 언제 이룬다고? 42만 톤 2030년이요. 2030년. 네. 그럼 현재가로 딱 계산해 볼까요? 현재 지금 제일 빠른 거 2025년 기준으로 24년 말에 한다고 했으니까 그냥 넉넉 잡고 25년도에 얼마 하겠냐면요. 5만 톤이거든요. 5만 톤? 이거 아르헨티나 염수 리튬에서 5만 톤. 그 다음에 저 호주 광석 리튬에서 5만 톤이에요. 10만 톤 잡아볼게요. 2025년에 10만 톤으로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25년도 당장 가치만 봐도 자 48조보다 넘게 나오는데 10만 톤 곱하기 얼마요? 4만 불. 그 다음에 얼마요? 환율? 1250. 그럼 5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5조에다가 밸류 몇 줄까요? 20배. 그럼 100조잖아요. 그죠? 수산화 리튬. 이거 지금 포스코 다른 자회사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DX 포스코 퓨처 다 뺀 거예요. 그냥 수산화 리튬만 계산한 거예요. 그거 다 더해보세요. 그럼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옵니다. 자, 몇 조죠? 100조잖아요. 자, 상장 주식수로 나눠볼게요. 84571-230 84571-230 이거 하나만 아셔도 오늘 그냥 오늘 2시간 반 지금 찍고 있는데 끝이에요. 끝. 그냥. 자, 118만 원. 2배 넘게 나오죠. 25년도 수산화 리튬 가치로 계산한 거예요. 10만 톤으로 계산했어요. 118만 2,435원. 57만 원이잖아요. 지금 57만 원 비싸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요. 참, 이게 엄청난 성장성이네요. 2차 전지가. 딱 떨어지잖아. 이거 지금 여기에 제 가정은 하나도 들어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2차 전지 좀 좋게 보시는 분들은 핵심을 그 원자재로 꼽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가 굉장히 강력한 것 같아요. 강력합니다. 숫자로도 이렇게 딱 나오는 거 보니까 더 강력한 것 같고. 포스코홀딩스의 최대 수혜를 받는 포스코 퓨처엠도 강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야,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거품 있다고 얘기를 막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외국의 에이퍼트는 공매도 때리고 있고. 맞습니다.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거에 대한 거품은 맞죠. 가격적인 거품인 거지 밸류에이션이나 펀더멘털의 거품은 아닌 거죠. 완전 잘못 얘기하는 거고 심지어 그 외국계 증권사 보고서 쓰는 사람들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걸 다 파악하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러면 목표가 당연히 변경하는 게 맞죠. 그 외국계 증권사들. 자기네들이 숏 포지션 잡아놓고 공매치기 위해서
이렇게 밸류에이션 디테일하게 계산도 안 해보고 심지어 포스코 퓨처엠 IR 자료마도 거기 캐펙스 얼마 나오는데 계산 안 해본 거죠.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이거 두 가지 오늘 적정가치 네. 주가 계산하는 법만 이해하시고 아셔도 네네. 정말 확신을 갖고 흔들림이 없으시고 계속 사면 되는 거잖아요. 네네. 사 모으면 장기 롱텀으로 보시는 건 좋은데 그 전에 가격 변동성이 커지는 거에 멘탈이 나가셔서 하시면 안 하는 게 나아요. 그걸 견뎌내실 수 있는 분이면 이 큰 장기 진짜 구조적인 성장주의 이 큰 흐름 그것도 우리가 숫자로 보여주고 우리가 숫자로 계산할 수 있는 걸 보고 큰 흐름에서 하루하루 1회 1비 주가 1회 1비 안 하시는 걸 가정하에 하시는 거지. 와 나는 막 이거 언제든지 단기간에 많이 올랐잖아요. 포스코홀딩스 같은 무거운 회사가 118% 올랐잖아요. 그럼 당연히 변동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90도로 오르는 건 없다니까요. 오르고 또 조정받다가 또 떨어지고 또 오르고 또 조정받다 떨어지고 오르고 이렇게 파동을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꼭 감안하시면 대신에 펀더멘털 변화는 직접 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격 변동에 대한 난 민감하지 않아. 나는 그냥 긴 호흡으로 끌고 갈 거야. 그러면은 사실은 너무 좋은데요. 지금 좋은 위치 이거 비싸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에코프로도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에코프로 해볼까요? 네, 에코프로가 진짜 많이 올랐는데 에코프로도 아직도 거품이다라는 얘기가 많아서 뭐 스테이 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리포트. 에코프로는 워낙 포스코홀딩스보다 더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지분 가치까지 같이 한꺼번에 다 계산해 드릴게요. 자, 에코프로 한번 같이 계산해 볼게요. 자, 에코프로는 핵심 자회사가 뭐가 있죠? 에코프로 BM이 있죠. 에코프로 BM의 지분은 45.58%예요. 그죠? 그다음에 또 뭐 있죠? 에코프로 BM만큼 가치가 높은 자회사가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대표님도 같이 계산해 보시죠.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있죠? 이건 몇 프로? 100% 비상장이죠. 자, 세 번째 또 뭐 있죠? 에코프로 HN. 에코프로 HN 있죠? 자, 에코프로 HN. 이거 저도 맨날 계산해도 매일 새로워요. 왜? 주가가 매일 변하니까. 에코프로 HN. 이거는 지분 가치가 얼마? 31.4%. 요새 또 에코프로 HN 지금 난리죠? 지금 다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 박살날 때 에코프로 HN 혼자 지금 하드캐리하고 있죠. 자,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전구체 1등이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지금 그냥 대략 지금 3조 밸류 받고 있는데 실제 3조 밸류가 맞나? 계산해 볼게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에코프로 갖고 있는 지분은 52.8%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에코프로 BM은 어떻게 계산하냐? 자, 에코프로 BM 현재 시가총액 볼게요. 31조 1,008억이거든요. 근데 에코프로는 이렇게 지분 가치로 계산을 해야 되나요? 직접 사업을 뭐 하지는 않는 건가요? 그렇죠. 다 이런 자회사들의 지주사로 있는 거니까요. 아, 그러면 포스코 홀딩스처럼 뭔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렇죠. 포스코 홀딩스는 수산화 리튬을 직접 포스코 홀딩스가 사업을 하는 거고 말씀 주신 대로 맞아요. 에코프로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수산화 리튬 관련된 사업을 하니까 자회사들이 지분 가치로 계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에코프로 BM이 31조 1,008억이고요. 이거를 지분율 곱하기 45.58인데 그냥 45.6으로 잡을게요. 45.6을 곱하고 지주사 할인율을 주는데 할인율을 안 줄 수도 있고요. 30% 줄 수도 있고 50%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지주사 할인율 줘볼게요. 그러니까 지주사 할인율도 사실은 이게 의견이 분분해서 그냥 보수적으로 잡기 위해서 그냥 할인율 줘볼게요. 40% 줘볼게요. 0.4. 그러면 지금 5조 7조가 나와요. 에코프로 BM의 현재 주가 기준으로 지분 가치는 5조 7천억이 나옵니다. 자,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의 지분 가치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은 지금 비상장사죠. 그러면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하는 게 수산화 리튬이니까 포스코홀딩스처럼 똑같이 계산하시면 돼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은 수산화 리튬의 캐파는 현재 23년 기준으로는 26,000톤이에요. 2.6만 톤. 그죠? 아까는 4만 불로 계산했는데 5만 불로 계산해 볼게요. 이번에 다르게 26,000톤 곱하기 톤당 5만 불. 그죠? 그 다음에 환율은 똑같이 1,250원을 적용할게요. 그러면 얼마죠? 1조 6,250억이 매출이 나와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을 얘네는
아르헨티나 리튬이나 광산 리튬을 사오는 게 아니고 탄산 리튬을 미국에서 아주 싸게 공급해서 수산 리튬을 가공하는 거니까 마진율을 50%를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거 공격적으로 잡은 거예요. 근데 다행인 건 2분기 실적 나왔는데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영업이익률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20% 초반 나올 거라는데 26% 나왔거든요. 1분기에 29% 나오고 2분기에 26% 나왔으니까 굉장히 잘 나온 거죠. 그거 평균 내면 27인데 그냥 30%로 잡을게요. 왜냐?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작년 영업이익률 평균은 35%예요. 근데 지금 1분기, 2분기 평균 하면 한 28.5 되는데 그냥 30%를 잡을게요. 그러면 얼마 나오냐? 1조 6,250억에 영업이익률 30% 계산하면 얼마? 4,875. 그죠? 네. 23년 기준 캐파 기준으로 계산한 거예요. 23년 수산화 리튬의 영업이익은 4,875. 아까 똑같이 PER 배수 포스코랑 동일하게 30배를 줄게요. 네. 그러면 네, 14.63. 네, 13.6조. 그죠? 네. 그러면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은 이건 지주사 할인이 아니죠. 왜냐면 비상장사니까. 100% 네. 다 반영되죠. 왜냐면 지분율도 100%니까. 14.6조예요. 그죠? 에코프로 HN 계산해 볼게요. 에코프로 HN. 31.4%예요. 에코프로 HN 최근에 주가가 급등해가지고 1조 5,400억. 1.54 곱하기 지분율 31.4, 0.314. 이거는 지주사 할인율 그냥 20%만 적용할게요. 그러면 3,700억. 그죠? 3,700억. 그죠? 그 정도. 그냥 3,800억 잡을게요. 3,800억 나와요. 그죠? 20% 할인하면 3,800억이요. 그러면 자, 에코프로 HN까지 계산 끝났죠. 그다음 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계산해 볼게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계산 안 했죠. 3조 밸류? 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지금 3조 밸류인데 3조 밸류가 신기하게 좀 딱 떨어져요. 왜 어떻게 3조 밸류가 나올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1분기 영업이익률이 4%고요. 영업이익이 94억이 나왔거든요. 근데 2분기 실적도 나왔어요. 2분기 실적 73억이거든요. 1분기에 150억. 그러면 곱하기 그냥 단순해도 300억이죠. 300억인데 1분기, 2분기 합친 거에 그냥 단순 2배 했어요. 그죠? 그럼 300억인데 하반기에 좀 더 실적 잘 나올 거로 보고 저는 400억 잡을게요. 대략적으로 한번 계산해 보는 거예요. 400억. 400억 정도 잡으면 400억에 지금 전구체 그 직접적인 상장된 회사가 없으니까 전구체가 양극재 사실 매출 비중이 70%를 차지하니까 양극재 밸류로 봤어요. 왜냐면 전구체 직접 상장된 회사가 없으니까. 그래서 400억에 2024년도에 에코프로 BM의 밸류를 가져왔거든요. 그럼 2024년도 에코프로 BM의 밸류가 지금 몇 배냐? 지금 23년에 100배고요. 23년에 100배를 적용하면 너무 커지니까 24년도 밸류를 적용해서 24년도 PER이 몇 배죠? 에코프로 BM 지금 현재 실적 추정 가능한 걸로 62.5배예요. 그죠? 62.5배. 그러면 400억에 62.5 곱하면 2조 5천억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3조 밸류 주는 거는 이거 지금 400억보다 영업이익 500억 정도 수준 나온다고 잡고 지금 2.5배 곱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냥 요거 계산대로 그냥 그대로 적용할게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의 지분 가치는 2조 5천억. 그럼 다 더해볼게요. 최종 우리 구한 거 한번 다 더해볼게요. 자, 에코프로 BM 지분 가치 5.7조 더하기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지분 가치 아까 얼마 나왔죠? 14조 6천억. 그죠? 14.6조. 그죠? 그 다음에 에코프로 HN 지분 가치 31.4% 적용했을 때 우리가 얼마 나왔죠? 3,800억. 그죠? 네. 3,800억 나왔죠? 그 다음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지분가치 2조 5천억. 그죠? 그 다음에 에코프로는 뭐 있죠?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하는 회사가 있죠. 에코프로 CNG. 에코프로 CNG 지분가치 어떻게 되죠? 에코프로 CNG는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업체 상장한 업체가 있잖아요. 세비캠도 있고 성일하이텍도 있고. 세비캠하고 성일하이텍보다 에코프로 CNG가 떨어질 이유는 없지만 그 평균 PER만 적용했을 때 성일하이텍은 지금 실적 추정치가 있어서 성일하이텍의 PER을 적용해 볼게요. 성일하이텍은 PER이 몇 배냐 지금 51.34배네요. 그죠? 그러면 51.34 PER 배수 곱하기 에코프로 CNG가 벌어들이는 이익률이 1분기 때 영업이익률 22%인데 보수적으로 순이익 20%로 잡았어요. 그러면 순이익이 얼마나 날지 한번 볼게요. CNG도 2분기 실적 나왔거든요.
지금 보시면 에코프로 CNG 22% 나왔고 2분기 실적 더 잘 나왔어요. 25% 나왔어요. 자,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에코프로 CNG의 1분기 때 영업이익이 399 곱하기 22% 하면 0.2 하면 88억이고요. 2분기 때 25% 나왔거든요. 영업이익률. 더 잘 나왔네요. 0.25 하면 70억. 그러면 두 개 더하면 얼마죠? 88억에다가 70억 더하면 158억. 그죠? 곱하기 2 하면 그냥 단순히 그냥 곱하기 2해도 한 320억 정도 나오죠. 예. 대충 그죠? 그냥 단순 곱하기 2만 해도 엄청 계속 다 엄청 보수적으로 잡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죠? 320억. 그러면 PER 51.34배에 320억 곱하고 거기에 에코프로 CNG는 지분율이 47.5%예요. 그죠? 계산해 볼게요. 7,804억. 그러면 에코프로 CNG까지 더하면 7,804억. 다 더해 볼게요. 다섯 개 자회사의 지분 가치만 더한 거예요. 핵심 2차전지 밸류체인 관련된 핵심 자회사 지분 가치 5개만 더해 볼게요. 그러면 총 24조 나오죠. 근데 지금 에코프로의 시가총액은 29조. 그죠? 약간. 그럼 약간 오버되는데 뭐 엄청 비싼 건 아니죠. 자, 계리율 얼마인지 볼까요? 29조랑 24조. 계리율 20%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진짜 과도하게 지금 29조가 엄청 비싸다고 말하기는 어렵죠. 아까 제일 비쌀 때 153만 9천 원일 때는 계리율이 70% 됐으니까. 근데 지금 저희가 계산한 거는 2023년도에 지분 가치를 계산했잖아요. 그렇죠. 2027년도에 수산화 리튬 얘네 몇 배까지 늘어나냐?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의 수산화 리튬은 82,000톤? 맞아요. 4배 늘어나잖아요. 근데 82,000톤이면 네. 아까 그 포스코는 42만 톤이잖아요. 네, 42만 톤. 포스코 엄청나는 거예요. 엄청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이 82,000톤에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도 분명히 늘어날 겁니다. 지금 요거는 이 82,000톤이 지금 업데이트가 안 됐어요, 지금. 회사에서 캐펙스 분명히 상향할 겁니다. 지금 포스코는 포스코도 원래 30만 톤인데 42만 톤 늘린 거니까 에코프로도 최소한 20만 톤까지 늘리지 않을까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그냥 늘릴 수 없잖아요. 자본력이 들어가니까. 포스코는 이미 자본력이 세팅이 돼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포스코랑 포스코 퓨처엠을 좋게 보시는 거군요. 네네. 캐펙스에서 월등히 차이 나고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포스코가 가진 자본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국내 배터리 3사의 캐펙스 투자가 뭐 멈추지 않는다. 맞아요. 네. 계속해서 굉장히 좋은 신호를 내어주고 있다. 네. 계획대로. 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장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것 같아요. 아,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장비주 전망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장비주가 소재보다 지금 밸류에이션이 싸거든요. 네. 일부 업체들에 한해서. 그리고 장비주 같은 경우는 가장 좀 안타까운 게 일회성으로 한번 수주 나가면 끝나는 거 아니냐. 그것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일단 할인을 받고요. 네. 두 번째는 장비주가 미리 세팅이 돼야 돼요. 최소 12개월에서 최대 그렇죠. 20개월 전에 가서 미리 세팅이 돼야 되는데 23년 상반기에 장비주가 그렇게 수주가 막 엄청 활발하게 이렇게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드린 캐펙스 관련돼서는 24년, 25년, 26년 이렇게 캐펙스가 급격하게 3년 동안 늘어날 건데 그러면 당연히 23년 상반기부터 장비 세팅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게 늦어졌어요. 그래서 23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장비주 발주가 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심지어 PNT라는 회사는 이미 수주 잔고만 2조고요. 와. 최근에 하나기술 관련돼서도 지금 대형 수주 공시 나오면서 급등 나왔거든요. 네. 자, 장비주 실적표 보시면 PNT 같은 경우가 연평균 30% 넘게 매출 성장이 나오고요. 이익단에서도 28% 정도 성장이 나옵니다. 하나기술 같은 경우가 매출 성장률이 최근에 아주 급격한 수주를 받은 것 덕분에 지금 3년 평균이 62% 매출 성장 나오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92% 영업이익 성장이 나옵니다. D&T 같은 경우는 지금 25년도 추정치가 없는데 만약에 23년과 24년에 평균치만 해도 매출과 이익에서 70% 넘는 성장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코인테크도 매출 성장률 3년 동안 39%, 영업이익 성장률 86%, TSI 같은 경우도 매출 성장률 36%, 영업이익 성장률 102%. 그래서 평균 내봤더니 지금 실적 추정 나온 거 평균은 사실 2023, 24, 25 평균이 40% 정도 평균 성장률 나오고요. 영업이익 단에서 훨씬 더 큰 55% 영업이익 성장률이 나온다. 그래서 양극재나 음극재나 뭐 도전제 첨가제에 준하는 매출과 이익 성장률이 나온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밸류에이션 보면 양극재 같은 경우는 평균 PER 밸류에이션이 55배잖아요. 물론 당연히 양극재가 기술 진입 장벽이 가장 높고 사실 그 투하 자본 대비 이익률이 높고 매출과 이익의 연속성 측면에서 밸류에이션은 더 프리미엄 주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건데 자 장비주 밸류에이션 보면 PNT 같은 경우가요. 23년 PER이 20배고요. 24년에 14배까지 떨어지고요. DNT 같은 경우는 DNT는 좀 비싸네요. 76배인데 28배까지 떨어지고요. 윤성 FNC가 38배인데 30배까지 떨어지고요. A프로 같은 회사가 17배인데 8배로 떨어지고요. 장비주는 사실 이 DNT하고 TSI 두 종목이 너무 과도하게 밸류에이션을 올렸는데 TSI랑 DNT를 뺀 올해 평균 밸류에이션은 30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장비주랑 그 양극재를 포함한 2차전지 소재랑 거의 2배 넘게 밸류에이션이 차이가 나고요. 24년도로 가면 이 장비 회사들도 매출과 이익 성장률이 50% 넘게 나오기 때문에 양극재, 음극재를 포함한 회사들의 밸류에이션이랑 23년도에 2배 차이 났다면 24년도에는 거의 2.5배 가까이 차이가 더 납니다. 그래서 이익이 꺾이는 건 아닌데 상당히 좀 밸류에이션이 어떻게 보면 기업별로 차별화는 분명히 있지만 좀 부담 없는 수준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장비주도 수주 사이클이 돌아오는데 그럼 어떤 장비 회사들에 투자해야 되냐 핵심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공정 중에 기술적인 진입 장벽이 있는 회사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경쟁사가 적은 회사가 당연히 일종의 독점 구조를 가진 회사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글로벌 고객사 다변화입니다. 네. 특정 셀 업체만 납품하지 않고 고객사가 좀 다변화되어 있는 회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역시나 적정 마진을 받는 회사. 네. 마진율이 좀 높은 회사.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기존의 그 소위 말하는 대부분의 이 2차전지 장비 회사들이 반도체 검사 장비나 반도체 장비를 베이스로 갖고 있어요. 네. 근데 이 반도체 장비보다 2차전지가 급격하게 커진 DNT도 원래 디스플레이나 반도체를 검사 장비하는 회사인데 2차전지는 워낙 신성장 동력이 강력하다 보니까 2차전지 매출이 반도체 매출 초과하는 수준이 나왔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실제 2차전지 관련된 매출이 기존에 하는 그 기존 캐시카우를 뛰어넘는 정도의 성장이 나오는 회사들. 완전히 2차전지가 매출 비중이 70% 80% 되는 회사들의 그걸 보자. 매출 비중에서 2차전지가 커지는 회사들. 그게 세 번째고 네 번째는 소위 말하는 비용 절감을 잘하는 회사. 그러니까 비용 절감보다 중요한 거는 글로벌 고객사 캐펙스에 맞춰서 그 해외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현지 그 캐펙스가 돼 있는 회사. 그러니까 글로벌로 먼저 선점 효과를 누리는 회사. 그 네 가지. 글로벌 고객사 다변화, 적정 마진을 보유한 회사, 그다음에 기술 진입 장벽이 있는 회사, 그리고 글로벌 현지 캐파가 잘 되어 있는 회사. 요 네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회사를 고르면 상당히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보실 때 혹시 몇 개 기업 뭐 추천은 아니고 그래도 몇 개 기업을 좀 대장으로 보고 계신지, 탑픽으로 보고 계신지 언급이 가능하실까요? 네, 첫 번째는 그 PNT가 제일 사실은 이 네 가지 조건에 좀 가장 만족을 하는 게 일단 PNT가 하는 이 배터리 공장 중에 이 전극 공정이 가장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높습니다. 전극 공정 어려운 게 아니고요. 진짜 말 그대로 양극을 붙이는 공정, 음극을 붙이는 공정. 가장 이 배터리 공정 중에 가장 앞단에 있는 공정이고요. 이 되게 재미난 게 PNT 같은 경우도 아주 빠르게 국산화를 했습니다. 아까 그 5가지 한 가지를 더 추가하면 국산화 수요가 있는 장비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는 게요. PNT가 하는 이 전극 코터 장비는요. 거의 80% 이상 일본의 히라노라는 회사가 독점입니다. 여전히 독점이에요. 근데 PNT가 발빠르게 전극 코터 장비를 개발하기 시작했고요. 아주 일본의 히라노라는 장비 업체를 굉장히 빠르게 그 점유율을 뺏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마침 또 고맙게도 히라노가 굉장히 캐펙스 증설에 어떤 사유인지까지는 모르겠지만 보수적으로 하는 바람에 히라노가 주춤하는 사이에 이 전극 코터 장비에 굉장히 빠르게 지금 PNT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요. PNT가 히라노 주춤한 틈을 타서 2조 가까이 수주를 확보하면서 싹쓸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NT는 당연히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삼성 SDI의 모든 고객사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더 성장 가능성을 높다고 보는 이유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비중이 급격하게 낮았는데 최근에 수주받는 거에 30% 이상의 LG 에너지 솔루션 비중이 지금 커지고 있다. 그리고 P&T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마진이 지금 장비 회사들 평균 아까 보여드렸지만 마진이 두 자릿수가 되는 회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압도적으로 P&T 같은 경우는 지금 영업 마진이 지금 16.7%, 약 17% 가까이 나와서 굉장히 비싸게 장비를 잘 받고 있다. 그리고 P&T 같은 경우는 국내 고객사만 있는 게 아니라 스웨덴의 노스볼트라든지 프랑스의 최대 배터리 업체죠. ACC 이런 회사들이 아주 공격적으로 지금 P&T 장비를 쓰고 있고요. 고가에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P&T가 고마진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유럽에서는 사실은 중국산 배터리 장비 불안해서 못 쓰겠다. 품질 때문에 불안해서 못 쓰겠다. 수율 안 나온다. 그래서 중국산 배터리 장비도 소재만 배제하는 게 아니라 중국산 배터리 장비도 배제하는 입장이고요. 일본의 히라노콘 좋은데 너무 비싸다. 좀 가성비 좋으면서 커스터마이징 가능한 장비 업체 없냐? 품질 레퍼런스 나오는 게 없냐? 봤더니 역시나 P&T입니다. 그래서 P&T가 상당히 좀 그 장비 업체 중에서 계속적으로 아웃퍼폼하는 실적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올해하고 내년에 매출과 이익이 지금 아까 표 보여드렸지만 50% 넘게 성장하는데 25년도에 네이버 컨센은 지금 꺾인다고 나오는데 그거는 수주 현황이 반영되는 거에 따라 충분히 수정될 여지가 있다. 심지어 에코프로도 지금 네이버 컨센이 완전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수정될 여지가 좀 있다고 보고 있고요. P&T 같은 경우는 유일한 단점이라고 하는 거는 최근에 P&T의 국내 경쟁사가 생겨서 국내 수주의 일부 물량을 P&T가 좀 뺏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수주 규모 사이즈 자체가 워낙 틀리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 그 회사 비상장사인데 이 수주의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된다.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P&T도 장비주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는 그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내후년까지 좀 어떤 빅사이클에 좀 도래했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대체 수요, 글로벌 고객사 다변화, 유럽 고객사까지 확보했다는 점, 그리고 북미하고 유럽에서 LG엔솔이 캐펙스가 공격적으로 늘어나면 LG엔솔 비중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장 좀 P&T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전국 쿼터 장비는 일본 히라노 외에는 중국 업체들은 사실 경쟁 업체가 거의 없는 상황, 전무후무한 상황이고요. 국내 경쟁업체가 생겨서 그건 리스크 요인이긴 하지만 조금 국내 경쟁업체가 P&T 정도 수준의 캐펙스를 올려면 상당히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있다. 그래서 이 장비 관련된 캐펙스로도 월등히 전국 쿼터 장비 관련돼서도 P&T가 가장 압도적인 국내 1위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좀 눈여겨볼 장비가 사실 P&T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 빠진 건 수익률 측면에서 워낙 윤성 FNC랑 D&T가 월등히 좋았기 때문에 P&T는 수익률 측면으로 보시면 별로 오른 게 없어요. 사실 다른 장비 회사들이 비해. 네. P&T 주가 상승률 보시면 연초 대비 어느 정도 올랐냐. 지금 74,000원 정도 수준인데 1월달 단가가 43,000원, 42,85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60% 올랐습니다. 64% 올랐는데 D&T가 거의 약 200% 가까이 올랐고 윤성 FNC가 한 400% 가까이 올랐으니까 그거에 비하면 상당히 이 기술 진입 장벽도 있고 글로벌 고객사 다변화돼 있는데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P&T는 아직 좀 그 장비 업체 중에서는 가장 좀 저평가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술 진입 장벽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P&T 못지않게 보고 있는 회사가 D&T라는 회사거든요. 네. D&T는 레이저 노칭 장비를 이건 딱 국내 독점입니다. 현재로서는 레이저 노칭 장비 하는 회사가 D&T밖에 없습니다. 노칭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배터리 공정이 아까 양극판이랑 음극판을 붙이는 전극 공정이 있고 그다음에 조립 공정이 있고 그다음에 활성화 공정 그다음에 이제 패키징 공정이 있는데 이 전극 공정 다음 공정의 가장 첫 번째에 있는 게 노칭 공정입니다. 이 말 그대로 노칭 공정이라는 건 이제 자르는 건데요. 이 노칭을 통해서 이 양극과 음극의 적정 그 거리를 유지하고 적정 그 양극과 음극 위치를 잘 나타나게 해주는 이 탭이랑 홈을 파거든요. 그 탭하고 홈을 만들어주는 장비가 이 노칭 장비인데 이 노칭 장비는 재미난 건 이제 기존에 다 그 프레스로 누르는 프레스 장비를 썼는데 프레스 장비가 사실은 이 프레스 장비에 쓰는 그 칼날이 마모가 되면 마모가 될수록 자주 교체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마모만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주 교체가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칼날 때문에 이물질이 막 계속 껴가지고
그 공정 수율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다가 이 장비를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프레스 장비를 이렇게 소위 이렇게 높게 이렇게 못 쌓는 거예요. 왜냐면 높게 쌓으면 쌓을수록 진동이나 어떤 뭐 그런 외부 그 요인을 많이 받아서 효율이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물질만 껴서 효율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그 뭐 진동이나 그런 외부 환경 요인 때문에 파단이 막 생기는 거죠. 그래서 또 그 소위 말하는 장비의 생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데 이 레이저 노칭 장비는 이물질도 안 끼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 소위 말하는 기존의 프레스 장비를 소위 이물질 껴서 교체하는 동안은 아예 가동이 셧다운 멈춰지는데 이 레이저 노칭 장비는 계속 공장을 계속 가동시키면서도 장비를 교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물질도 안 끼고 생산 효율도 월등히 이 레이저 노칭 장비가 좋고 근데 다만 단점은 2배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저 노칭 장비가. 그래서 비싸서 못 썼거든요. 비싸서 못 썼는데 왜냐면 레이저 노칭 장비가 일단 가격을 떠나서 들어가기가 어려운 게 기존의 장비 라인이 세팅되어 있는 걸 완전 많이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 장비를 바꿔서 레이저 노칭 장비가 들어가기는 어려운데 앞으로 신규 도입하는 생산 라인에는 굉장히 효율성이 엄청나게 좋은 거죠. 가격은 2배 넘지만 이물질도 안 생기고 생산 효율도 월등히 좋고 높게 장비를 세팅해서 해도 그런 뭐 파단이나 외부 환경의 요인도 안 받고 속도도 빨라요. 그러니까 속도, 수율, 생산성 모든 면에서 압도적으로 좋은 거예요. 레이저 노칭 장비가.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그 공정에서 생산 수율이나 생산 효율이나 이런 경우는 계속 중요해질 텐데 그거 관련돼서는 기술적으로 D&T가 독점이기 때문에 계속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D&T는 양극 레이저 노칭 장비도 할 수 있고 음극 레이저 노칭 장비도 할 수 있어요. 양극이 훨씬 어려워요. 왜냐면 양극에 들어가는 소재는 알루미늄이고 음극에 들어가는 소재는 구리인데 구리보다 알루미늄이 훨씬 이 빛 투과하는 반사율이 높기 때문에 훨씬 더 강한 파장의 이걸 쏴야 되는 거예요. 레이저를 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강한 레이저를 쏘면서 안정성까지 유지하려면 훨씬 어렵겠죠. 근데 양극만 한 거예요. 음극은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다. 그러니까 음극에 대한 확장성이 있어요. 근데 음극 지금 너무 양극만 쳐내기도 너무 바빠서 못했는데 이제 음극으로 확장이 되고요. 두 번째는 또 이게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확장성이 굉장히 크다. 이 무지부라는 게 있고 유지부라는 게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유지부는 아까 말씀드린 양극할 물질, 음극할 물질이 달라진 도포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양극할 물질, 음극할 물질 달라진 부분에 이 레이저 노칭을 하는 게 훨씬 더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어려운 거죠. 얘네는 이 음극할 물질, 양극할 물질이 도포되지 않은 무지부에만 썼거든요. 근데 유지부까지 넘어가면 훨씬 더 비싸게 받는 거죠. 마진을 더 많이 받고 유지부로 할 경우에는 유지부로 하는 게 확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레이저 노칭 장비를 써가지고 유지부를 바르면 그만큼 에너지 효율이 더 올라갑니다. 기존에 이 프레스를 누르는 장비를 쓰는 것보다. 그래서 이 유지부에 대한 확장성, 그러니까 그 레이저 노칭 장비가 쓰는 부위가 다 변화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양극만 쓰다가 지금 음극까지 확장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당장 이거 24년도에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하는 거는 이 D&T가 국내 독점이다. 근데 프레스에 대한 경쟁력은 계속 낮아지는 거죠. 수율도 떨어지고 불량률도 많아지고 속도도 느리고 그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술적인 진입 장벽 때문에 D&T가 계속 이 레이저 노칭 장비가 구조적으로 쓸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 그게 숫자로 지금 찍히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만 1,500억 넘게 수주를 예상하고 있어서 연간 D&T도 아까 보여드렸듯이 매출가익이 80% 이상 성장하고 있다. 심지어 D&T는 지금 7월 말에 그 유상증자 건 때문에 주가가 한번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다가 한번 박살이 났거든요. D&T도 고점 대비로 보면 D&T가 지금 현재 최고점 찍은 게 41,200원 찍고 지금 27,650원. 엄청 많이 빠졌네.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주가가. 33% 정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D&T도 이런 기술 진입 장벽, 이런 기술적인 변화에 의해서 당연히 앞으로 계속 이게 확대가 되면 확대가 될지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출과 이 숫자가 계속 찍히고 있고. 그래서 아마 유상증자 때문에 사실 그 단기적으로 수급적인 이슈는 있을 수 있지만 이것도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보면 지금 이게 그 파우치형에 쓰이는 거니까
파우치는 LG만 하는 건 아니고 SK온도 있어요. 지금 LG 거 수주만 지금 반영된 수치거든요. 그래서 SK온으로도 확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이제 2차 전지하면 양극재인데 네. 제 원탑은 그쵸, 원탑. 근데 이제 양극재가 많이 오르고 네. 또 이렇게 변동성이 좀 크고 네, 네. 막 이런 게 좀 있으니까 소외된 게 이제 네. 장비주고 네, 네, 네. 그 가운데 이제 저평가된 게 이제 PNT 대표적으로 대장주가 있는 네. 거고 그런 회사들도 숫자가 지금 찍히고 있고. 네, 네. 그다음에 DNT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떠오르는 샛별. 네, 떠오르는 샛별입니다. 맞습니다. 네, 맞아요. 차별화된 독점적 기술력으로. 네, 그쵸, 독점적 기술력을 갖고 있고. 그래서 PNT와 DNT도 한번 보면 네. 또 연말에 이제 그쵸. 그 셀사가 이제 네. 캐펙스 투자를 늘리니까. 네. 그리고 지금 2차 전지 관련돼서 물론 타이거 2차 전지 소재나 신한 소울 같은 경우는 양극재랑 광물에 집중되어 있지만 요거 하나 보시면 이 타이거 2차 전지 소재 말고도 ETF 일평균 거래량이랑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와. 가장 최근에 나온 거는 타이거 2차 전지 소재 FN이고요. 두 번째 최근에 나온 게 코덱스 2차 전지 핵심 소재 10FN인데 요 두 개가 최근에는 가장 하드캐리 하고 있지만 기존의 KB스타 2차 전지 액티브, 그 다음에 에이스 2차 전지 친환경 액티브, 그 다음에 솔 한국형 글로벌 전기차엔 2차 전지 액티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공통적인 기업들 당연히 주목해 봐야겠죠. 왜냐 ETF 쪽으로 거래량이랑 거래대금이 급증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럼 여기 있는 회사들은 물론 코덱스 2차 전지 핵심 소재 10이랑 타이거 2차 전지 소재 FN은 LNF,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이 50% 넘게 담겨 있어요. 근데 그 두 개의 2차 전지 ETF를 제외한 나머지는요. PNT도 들어가 있고요. 대주전자 재료도 들어가 있고요. 나노신소재도 들어가 있고요. 윤성 FNC도 들어가 있고요. 당연히 2차 전지 밸류체인이 같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이런 2차 전지 ETF가 거래량이 늘어나고 거래대금이 늘어난다는 거는 이런 ETF의 공통적인 기업들만 잘 체크해봐도 상당히 좋은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 근데 제가 마침 체크해봤더니 이런 ETF들의 공통적으로 장주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아, 그렇군요. 한 가지 그 TCC 스틸 있잖아요. 네네네. 이것도 2차 전지 주식인가요? TCC 스틸이요. 니켈 도금 강판을 만들어요. 니켈 도금 강판이 어디에 쓰이냐면 원통용 배터리에 쓰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테슬라가 지금 원통용 배터리로 천하통일 하려고 하는데 쉽진 않아요. 근데 원통용 배터리가 시장 침투율이 계속 늘어나긴 늘어날 거예요. 근데 진짜 재미난 거는 DNT랑 비슷해요. 니켈 도금 강판 독점. 아. 네, 독점. 자, 경쟁사가 있어요. 동국산업이랑 경쟁사가 있는데 동국산업이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고 동국산업이 납품하는 동원시스템즈, 그 다음에 동원시스템즈를 통해서 원통용 배터리 납품하는 게 있고 신흥 SEC 통해서 납품하는 게 있거든요. 지금 TCC 스틸은 신흥 SEC, 동원시스템즈 모두 고객사예요. 근데 LG에너지솔루션이 야 TCC 스틸이 너무 다 독점이다. 그러니까 고객사 하나 더 만들어 해서 동원시스템즈가 동국산업을 하나의 밸류체인으로 만들었는데 동국산업 만만치 않아요.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2025년도에 들어와요. 자, 니켈 도금 강판 자본력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용접 기술이 있어야 돼요. 이 TCC 스틸만의 높은 용접 기술이 있어요. 그 말은 당연히 기술 진입 장벽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 돈만 투자하는 게 아니고 모든 이 생산 제작 공정은 캐펙스가 있어야죠. 생산 수율이 나와야죠. 가동률이 나와야죠. 현장 엔지니어 필요하죠. 이런 모든 걸 감안하면 2025년도에 얘네가 100% 딱 세팅이 돼도 가동률 80%도 안 나올 거예요. 그러면 시간의 갭이 존재한다. 3년 동안. 근데 이미 니켈 도금 강판 얘네가 거의 20년 만에 엄청 늘려놨어요. 캐펙스. 아, 그래요? 네. 지금 21만 톤으로 늘어났거든요. 경쟁사가 없어요. 지금 인도의 타타, 일본의 토요코안, 그 다음에 일본의 NSC가 21만 톤 밑이에요. 뭐 큰 차이는 없어요. 뭐 17만 톤, 14만 톤, 18만 톤 이런데 21만 톤 늘려나가지고 압도적인 1등이에요. 글로벌 1등이에요. 니켈 도금 강판. TCS요? 네, 1등이에요. 21만 톤 기준 1등이고요. 동국산업 들어올 거거든요. 캐펙스가 얼마 될 것 같아요? 6만 5천 톤인가 그래요. 3배 차이 나요. 한참 걸리네요. 네. 25년에 들어오는데 6만 5천 톤이고 얘네는 이미 21만 톤. 9월달에 21만 톤 풀캐파 돌리면 그래서 TCC 스틸도 매출이 80%씩 증가해요. 그래요? 네. 그리고 TCC 스틸은 지금 LG엔솔하고 도요타가 제3자 증자 배정에 참여해가지고
도요타에서도 키우고 LG엔솔에서도 키우고 있어요. 지금. 제3자 유상증자 배정으로 참여해서 단기간에 또 많이 올랐어요. 소리 소문 없이 400% 올랐다가 진짜 많이 올랐네. 400% 올랐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이 독점 구조가 깨지려면 3년 이상 걸릴 텐데 쉽지 않다. 그리고 기존 캐파도 잘하고 있어요. 주속도금 강판이라고 속도 강판이라고 하거든요. 속도 강판 또 아무나 못해요. TC 스틸, 그다음에 SHD라고 옛날 신화 스틸, 그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데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요. 그 세 군데 업체가 독점이에요. 네. 그것도 깨지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그 속도 강판에 들어가는 원자재를 포스코가 조달하는데 아무나 안 줘요. 이 세 개 업체한테만 줘요. 근데 그 비중이 계속 줄어들어요. 왜냐? 속도 강판은 일종의 주속도 강판 마진이 7%대거든요. 이거 니켈 동 강판 딱 봐도 마진 좋을 것 같잖아요. 2배 좋아요. 15%거든요. 그러니까 니켈 동 강판 매출과 이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얘네 전체 매출과 마진은 엄청 좋아지는 거죠. 근데 니켈 동 강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가지고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 60%, 80% 이렇게 그냥 20% 단위씩 떠요. 몇 년까지? 2026년까지. 와,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조단위 얘네도 매출 나온 거예요. TCT. 야, 이런 걸 어떻게 알고 참 이런 걸 발굴해가지고 야, 그렇구나. 저도 늦었어요. 저도 진작에 투자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원통용 배터리만 만드는 건 아니죠. 네, 거기에만 공급하는 건 아니죠. TCST는 거의 주로 원통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로 원통용이고. 근데 원통용이 각형이 일부 들어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얘기 나오는 거는 원통용만 지금. 근데 원통용이 앞으로 더 이렇게 활성화가 되나요? 그렇죠. 원통용이 지금 테슬라가 다 원통용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쉽진 않아요. 왜냐면 기존 완성차 업체가 원통용을 하려면 공정 생산 라인을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쉽진 않은데 지금 원통용 하겠다는 데가 테슬라만 있는 건 아니고요. LG엔솔 배터리 납품하는 데는 지금 원통용을 바꾸려는 추세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TCS틸이 이렇게 날아간 거군요. 근데 원통용이 바꿀 가능성이 높은 게 원통용을 하면요. 일단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요. 원가가 싸져요. 원가 절감 가능하고 표준화하니까 파우치는 사실 그 고객사 갖다 GM의 쉐보레 볼트 세팅해 놓은 거를 포드의 픽업 트럭에 갖다 못 쓰거든요. 공정 라인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LG 엔솔이 파우치 진짜 잘하거든요. 1등이거든요. 그러니까 LG 엔솔이 슈퍼 을이 되는 거예요. 반도체 장비 ASML처럼. 근데 원통용으로 바뀌면 LG 엔솔이 슈퍼 을질할 수가 없어요. 표준화돼 있으니까 야 LG 엔솔 너네 원통 말고 삼성 SDI 원통 쓸게 이렇게 돼버리니까 배터리 셀 업체 입장에서는 상당히 리스크인 거죠. 그래서 쉽지 않아요. 배터리 셀 업체들이 그 자기네들의 헤게모니를 깨야 되는데 근데 완성차 입장에서는 얼마나 편해요. 야 우리 삼성 SDI 원통용도 써보고 SK온도 원통용도 써볼게. 그래서 지금 하는 데가 국내 업체는 LG 엔솔밖에 원통용 안 해요. 삼성 SDI는 각형만 하고요. SK온은 파우치형하고 각형이 비중이 생각보다 안 줄어들어서 각형을 이제 개발해서 각형을 할 건데 LG 엔솔만 원통용을 하니까 당연히 확장되기는 어렵죠. 왜냐면 LG 엔솔 빼고 삼성 SDI랑 SK온이 5등, 6등인데 얘네도 바뀌어야지 원통용으로 엄청 확대될 텐데 삼성 SDI나 SK온 입장에서 원통용 바꿀 생각이 별로 없어요. 사실. 그래서 쉽진 않을 것 같아요. 파나소닉은 원통용이 주력이에요. 왜냐 테슬라가 주 고객이니까. 지금 보니까 고점 대비해서 한 30% 이것도 조정을 받았네요. 네. TC스틸 2차 전지가 다 빠져서 빠진 거지 TC스틸 뭐 악재 나온 건 없어요. TC스틸 한 가지 주의할 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캐펙스를 급격하게 올리다 보니까 부채 비율이 엄청 커졌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차입을 조달해야 되고 심지어 TC스틸이 지금 이제 돈이 너무 없으니까 자사주도 소각하고 그러거든요. 보통 자사주 소각하면 주주 가치가 올라가야 되는데 운용 자금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속 리스크 요인이 될 것 같은데 근데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잖아요. 그 영업 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 흐름이 계속 회사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재무 구조가 좋아지는데 지금 현재 딱 부채 비율만 봤을 때는 굉장히 높아요. 지금 200%가 넘기 때문에. 2026년까지는 그렇죠. 전망이 좋은 거예요. 큰 흐름으로 보면은 독점 구조 이거 쉽게 깨지지 않을 것 같아요. 야, 재밌어요 이거 회사.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해주신 동국산업이 2025년에 들어오면 너무 늦게 들어오는 것 같고. 근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들어오는데도 동국산업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면 그동안 TC스틸은 더 개발될 그렇죠. 캐펙스가 더 늘어나겠죠. 네, 그리고 이미 격차가 높은데 그렇죠. 노하우도 더 있을 거고 고객사도 더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약간 이게 약간 말씀드릴 때 TSMC랑 삼성전자 파운드리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문제는 TC스틸이 커지려면 원통용이 커져야 되는데 원통용을 채택하는 완성차가 늘어나야 돼요. 그런 리스크는 있어요. 근데 그래요? 저는 원통용 생각보다 그럼 삼성 SDI랑
SK온도 공격적으로 원통형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 보면 이게 원통형이 쉽게 커지진 않겠다. 근데 이게 꼭 원통형으로만 가야 되는 네. 거예요? 얘네들이 다른 네. 각형이나 파우치형으로는 안 돼요? 파우치는 안 되고요. 이게 틀에 들어가는 거니까 각형은 돼요. 네. 근데 현재로서는 원통형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파우치는 이게 되게 플렉시블 하거든요. 우리 그 주머니 있잖아요. 그거니까 그게 이거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한계점은 있을 수 있고 앞으로의 변화를 네. 추적은 해봐야 네, 되지만 한 2, 3년 정도는 굉장히 좋다. 끝도 없죠 지금. 네? 2, 3년은 끄떡 없죠 지금. 끄떡 없다. 네. 그러니까 글로벌로도 1등이라니까요 이 회사. 야 진짜요. 21만 캐파. 야 대단하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그렇게 투자를 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이미 투자를 다 세팅을 다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부채가 나더라도 2, 3년을 보더라도 그렇죠. 부채를 나더라도 하겠다는 거죠. 야 우리나라에 이런 기업도 있고 참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정말 너무 재밌죠. 네. 너무 재밌죠. 아니 김시윤 대표님이 재밌게 설명을 해주신 거 같아요. 아니. 갑자기 저도 얘기하니까 이거 TC 스틸도 국뽕이 차오릅니다. 네. D&T 마찬가지고요. P&T 마찬가지. 그렇군요. 일본 거로 계속 국산화 수요는 반도체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2차전지 장비 회사에서도 나오고 소재 업체에서도 나옵니다. 지금 실리콘 음극재 같은 경우는 중국 BTR이 압도적인 지금 대주전자랑 재료랑 시장 침투율이나 점유율 측면에서 급격히 차이 났는데 중국산 음극재 안 쓰겠다고 하니까 BTR이 지금 급격하게 밀리고 있어요. 음극재도 재미난 건 일본의 시네츠가 지금 1등인데 1등, 2등 그러니까 일본의 시네츠랑 중국 BTR이 1, 2등 다투는데 시네츠는 또 굉장히 히라노처럼 뭔가 보수적으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BTR은 중국 BTR 쓰지마 음극재도 그렇게 얘기가 나와서 대주전자재료가 3등인데 대주전자재료도 이 국산화 수요의 최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2등, 1등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게 저희가 너무 양극재 쪽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수직 계열화 원자재 쪽에 좀 집중하다 보니까 그동안 포스코,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피처 이런 쪽으로 굉장히 몰입이 됐잖아요. 그래서 장비주를 얘기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게 관심 바뀌었는데 어차피 주어진 돈은 한정적이니까. 그렇죠. 근데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약간 그 순환적으로 또 장비주도 보게 되고요. 더 2차 전지에 대한 이해를 넓게 할 수도 있는 것 같고. 진짜 중요한 얘기 해주신 게요. 꼭 장비주를 투자하지 않더라도 TC 스틸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이런 회사들이 잘 된다는 건 당연히 2차 전지 시장이 폭풍 성장하고 그럼 내가 투자한 양극재도 더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논리적인 연결고리를 위해서도 엄청 중요한 거예요. 다른 회사 제발 양극재에 꽂혀서 양극재만 보시면 안 되는 이유가 다른 밸류체인들이 성장하는 걸 봐야지 양극재가 앞으로 더 갈 수 있겠구나, 더 잘 될 수 있겠구나, 양극재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겠구나를 합리적으로 논리적인 내 탄탄한 근거 2025년, 26년까지 3년, 4년을 끌고 갈 건데 그럼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밸류체인 다 보셔야 돼요. 귀찮으시더라도 다 보셔야 돼요. 최소한 이렇게 독점인 회사만 봐도 우리 2차 전지가 이렇게 국산화 수요도 많고 이렇게 캐펙스를 미친 듯이 늘려가고 이렇게 숫자가 찍히는데 잘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게 보면은 내가 양극재 단기간에 가격이 떨어져서 너무 멘탈이 나갈 것 같고 막 너무 힘들어도 이런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펀더멘털이 견고한데 이렇게 멘탈을 다시 잡으실 수 있는 거죠. 너무 좋습니다. 김지현 대표님 그러면 마지막 저희 웅달 책방의 질문입니다. 지금 한 1억 정도 여유자금 있으면 어떻게 투자를 하시겠나요? 일단 에코프로비엠하고 포스코 퓨처엠이 너무 싸져가지고 일단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퓨처엠 중에 저는 포스코 퓨처엠을 1억 중에 20% 이상은 좀 담을 것 같아요. 20% 이상 담을 것 같고 저는 장비주 중에 P&T보다는 기술적 독점이 있는 D&T를 지금 현재로서는 20% 정도 담을 메리트는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개인적으로 참고만 하세요. 그리고 역시나 아까 너무 재미난 비즈니스 구조를 갖고 있는 TC 스틸이라든지 사마알미늄 같은 회사들이 있거든요. 이 회사들의 한 15% 이상 비중을 담을 것 같아요. 15% 이상 비중을 담을 거고 포스코홀딩스랑 에코프로는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엄청 많이 싸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공격적으로 못 담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코홀딩스는 아까 저희가 계산해봤죠. 그래서 15% 이상 담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도 못 올랐거든요. 나노신소재랑 대주전자재로 20% 이상 담을 것 같아요. 그럼 몇 프로죠? 그럼 거의 90% 되네요. 네. 그리고 나머지 10%는 현금으로 들고 있겠습니다. 나노신소재와 대주전자재료까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대표님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릴게요. 네, 2차전지 최근에 많이 부진하죠. 중요한 건 저는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보고 있고요.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유지하려면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시고 열심히 본인만의 원칙과 전략과 기준을 세우셔야 됩니다. 원칙과 전략과 기준을 세우시려면 첫 번째가 손품을 파셔야 되고요. 두 번째가 저 말고도 밸류에이션 계산해 주시는 분들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화이투자증권 이창환 부장님도 계시고 뭐 선대인 소장님도 계시고 그런 분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내 것으로 내재화하셔야 됩니다. 2차전지 밸류체인 내재화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주식 투자 실력을 올리기 위한 내재화도 엄청나게 중요하다. 내재화 하셔야 된다. 세 번째는 매일매일 이슈 체크. 그러니까 2차전지 관련된 내가 투자한 기업에 꽂혀서 그 기업의 이슈 체크만 하지 마시고요. 그 기업과 연관된 전방산업, 그 기업과 연관된 장비업체, 그 기업과 연관된 상대적인 다른 밸류체인의 흐름도 같이 보자. 그게 네 번째고요. 네, 다섯 번째는 제가 김지윤의 훈훈한 주식에 또 2차전지 관련된 밸류체인 많이 소개해드리니까 그것도 좀 같이 봐주시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낙관적이실 필요까지는 없지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셔야지 주식 투자로 반드시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수익이 안 나고 손실 나는 이 힘든 구간을 의미 없이 그냥 보내지 마시고 굉장히 공부하고 더 내 투자 실력을 단단히 다지는 구간으로 생각하시면 25년과 26년의 장기 흐름에서 펀더멘털 변화는 없기 때문에 그거 꼭 말씀드리고 펀더멘털에 아주 급격하게 안 좋은 변화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응달 책방 와서 분명히 말씀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저희가 숫자로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근데 다만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1회 1비 하지 마시고 1회 1비 하실 분은 2차전지 투자하지 마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2차전지에 투자할 때 꺾이지 않는 마음을 위하여 6가지를 짚어주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 5번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을 애청하자. 센스가 역시 분명히 부자 되실 자격을 충분히 갖추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농담입니다. 네. 오늘 진짜 너무 감사드리는 게 항상 이렇게 오실 때마다 너무 준비를 철저하게 많은 거를 갖고 오셔서 선물 보따리를 갖고 오셔가지고 아닙니다. 진짜 이렇게 힘들다가도 김지훈 대표님 방송 듣고 이러면은 진짜 꺾이지 않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거 그냥 영상 나가는 거는 짧지 몰라도 저희 웅달 대표님이랑 거의 4시간 반에서 5시간 동안 엄청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